시작! 안녕하십니까. 오늘 센스윙의 인사와 함께하는 세계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제가 한번 가장 짧은 영상으로 만들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으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로마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유럽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와 조금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원래 로마는 왕정이었어요. 에트루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렸던 왕정이었는데 이 왕을 귀족들이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왕을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귀족들이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운영이 됐겠죠. 그래서 이들은 원로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집정관이라고 하는 이제 정무관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행정직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조금 있고 귀족들, 신분이 좋은 사람들이 따로 원로원이라고 해서 이들 정무관, 집정관들을 견제하고, 그러니 집정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운영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대통령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민회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화정이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수립되었던 로마가 조금씩 평민들의 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들이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장보병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그리스 할 때 설명을 잠깐 하긴 했었을 거예요. 방패를 한쪽에 들고, 그다음에 한쪽에 창을 들어서 줄을 나열을 쫙 쓴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는 것에 평민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들의 권리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도 뭔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성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 뒷산에 올라가서 평민들이 이제 우리 일 안 하는 투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평민들이 자신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평민회라고 하는 걸 얻어내게 되죠. 그래서 평민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얻어내게 되고, 그 대표자로서 호민관이라고 하는 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평민회가 얻어낸 정치적 그러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 호민관에게 이제 여러 가지 거부권이라든지 중재권이 주어지면서 이들을 조금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은 평민권이 신장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12표법이라고 하는 최초의 성문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이전에는 뭔가 글씨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법안을 이제 성문법으로 정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과거도 얘기했지만 호민관직을 설치를 해서 바로 원로원 결정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어지게 됩니다. 아니네요. 제가 이상해서 지금 다시 한번 봤는데요. 잘못 적어놨네요.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죠. 그래서 귀족들의 자의적 재판을 금지하는, 그쵸? 법이 이제 성문화되니까 원래 예전에는 귀족들만 그 법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냥 야 이게 법이야라고 하면 다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제 성문화하다 보니까 귀족들의 자의적인 재판이 금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방금 적었던 거는 호민관직에 대한 설명인데요. 선생님 여기다 적었었네요. 그래서 호민관들이 원로원에 대해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산 사건으로 얻었던 게 이제 두 가지예요. 바로 평민의 호민관직과 12표법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죠. 로마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민권이 신장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법안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스는 우리가 그 대표자들로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론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클레스테네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까먹었어. 페리클레스 맞죠? 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파악했다면 여기는 이제 법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시비포법.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리키니우스 법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죠. 원래는 리키니우스 법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리키니우스 법은 어떠한 법안이냐면요, 바로 집정관 한 명. 아까 이제 대통령이라고 했죠. 원래는 한 2명씩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꼭 평민에서 선출하기로 해서 한 자리를 이제 평민들에게 양보하게 되죠. 그만큼 이제 평민들의 권리가 계속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호르텐시우스법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는 평민회에서 이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 권한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공화정이 발전하게 되고 이제 평민의 권리가 신장되어가는 모습이 이제 로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비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을 거치면서 평민들이 귀족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하면서 로마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발전과 이러한 로마의 팽창이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로마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전쟁을 많이 하게 되겠죠? 전쟁에 많이 누가 참여한 거야? 그렇죠.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땅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먼저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죠. 포에니 전쟁은 누구가 일으킨 전쟁이냐면요, 바로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와 일으킨 전쟁이에요. 혹시 한니발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카르타고 유명한 장군인데요. 페니키아는 혹시 들어봤나요? 페니키아. 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 알파벳이 기원이 됐던 나라.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지중해 유역에서. 그러면서 알파벳이 발전을 했었는데 그 페니키아가 만든 그 아프리카 땅에 만든 식민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르타고였어요. 이 카르타고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 무역으로 내려왔던 이 로마와 그다음에 아프리카 유역에서 이쪽으로 계속 무역을 장악했던 카르타고 사이에 이 지중해 무역권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막 쳐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로마가 위기를 맞지만 결국에는 로마의 반격으로 인해서 로마가 승리하게 되고 이 서지중해 유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겠죠.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멸망하고 남아있던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인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 속주를 만들고 그것에 총독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로마가 이제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것과 함께 방금 살펴봤던 시비법적,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어렵죠? 네, 이러한 법안이 나타나게 되면서 바로 평민권이 계속적으로 신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 맥락과 이 맥락 잘 알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로마 사람들은요 이 왕정 즉 에트루리안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얘는 로마인이 아니에요. 로마가 다른 그 에트루리안으로부터 정복을 당한 거거든. 그러면서 걔네의 왕정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걔네를 몰아내고 귀족들이 장악했던 나라가 로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왕정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까지만 우선은 알아주세요. 선생님이 로마는 한 지금 3파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좀 짧게 3파트로 나눠서 올릴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바로 로마의 평민권이 성장하고 그와 함께 대외 팽창해서 이제 로마가 조금 나라다운 모습, 로마라고 하는 도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로 뻗어나가고 서지중해 그다음에 그리스 지역까지 장악한 그러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후에 이제 세력이 확대되면서 로마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로마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